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전자전기 가운데서는 뭐 거의 탑이죠, 탑.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무인전투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등장하는데 그 한미공군 대규모 그 항공 전역 훈련이 있었어요. 넥스스 언더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분석의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미군 각종 이제 군용 전투기 포함해서 폭격기 포함해서 한 1000여 대가 이제 격출당합니다. 거의 뭐 에어리어 88 애들인가요? 그런 뭐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그런 조종수를 보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밀리터리 인사이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이 첨단 무기들에 의한 대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그 전자장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뭐 좀 있으면은 이제 뭐 현재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무인전투, 뭐 무인전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도입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전자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장의 눈과 입 그리고 귀 같은 역할을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장비들이 어떻게 적을 차단시키고 교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마비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자전기가 그런 대표 무기로 이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군의 경우에 특히 이제 전투기를 위협하는 그런 방공체계도 있잖아요. 뭐 지대공 미사일도 있고, 뭐 레이더도 있고, 뭐 대공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전자기기로 이제 작동하다 보니까 이거를 교란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제 공중전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전기가 이제 뭐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현재 있는 전자전기 가운데 전자전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 EA-18G 그라울러가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미공군이 이제 요새는 잘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한미공군 대규모 그 항공 전역 훈련이 있었어요. 맥스 언더라고. 저도 이제 군산 가서 그 맥스 언더 훈련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 맥스 언더 훈련할 때 빠지지 않고 그 미해군의 EA-18G 그라울러가 왔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맥스 언더 훈련이 뭐냐면은 한미 양국 공군이 그 일종의 이제 가상의 전투를 하는 겁니다. 가상의 전투? 네, 가상의 전투를 하는데 그 통제실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군사 기밀이 있었는데. 나 진짜 답답하게 진짜 좀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반도에 또 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이제 우리 지금 이게 이렇게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가상의 전투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전투기 출격하고 나가서 막 공격하고 물론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모의로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때리러 간다. 그럼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그러는데 공격 편대군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호위 전투기 그다음에 뭐 지상 공격하는 전투기 이렇게 다 편대 이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 그라울러가 한두 대가 꼭 따라가요. 그래요? 네, 따라가면서 적 방공망을 이제 마비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전자전기가 운용이 된 겁니까? 사실 전자전기가 운용된 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서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전자전을 처음 한 거는 러일 전쟁 때. 러일 전쟁? 네. 러일 전쟁 때 러시아군 무전병이 러시아 해군 함대를 정찰하던 일본 함대 순찰함의 무선 보고를 동일한 주파수로 잡음 신호를 막 보내요. 그래서 전파 방해를 막 시도합니다. 그럼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랬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제 뭐 워낙 제2차 세계대전 매니아 분들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 영국 본토 항공전 때부터 이제 레이더가 막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독일도 그때 막 레이더를 이제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는 이제 주로 영국 공군이 독일을 이제 폭격하는 그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폭격하는 임무를 많이 맡았는데 웰링턴 폭격기. 네, 거기다가 이 50W 출력의 전파 방해 장비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의 전자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전기가 아프리카 전선에 투입이 돼서 독일 육군의 G 통신망을 교란하기도 합니다. 롬멜 막 갔을 때? 그때 교란도 하고 그리고 1943년에는
우리가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체프 레이더 교란하는 네네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독일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것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 폭격기들이 안전하게 독일 영공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미 해군이 TBM-3 어벤저 뇌격기에다가 네. 일본도 당시 레이더가 있었거든요. 일본이 원래 레이더 만든 애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시 일본 제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중요성을 몰랐죠. 전혀 몰랐죠. 네, 중요성 전혀 몰랐고 낭패를 당했던.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군 레이더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TBM-3 어벤져 뇌격기에다가 여기 또 전자전 장비를 장착을 해요.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그런 것도 하고 전후 배치되는 항모항공단에 이 전자전기를 반드시 다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반드시 포함되는 전력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자, 그러면 전자전기가 2차 대전부터 운용이 됐으면 예. 뭐 거의 무서울 게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물론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독일에 의해서. 근데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발전합니다. 언제부터? 그게 이제 베트남전 때부터 지대공 미사일들이 전투기, 특히 이제 전투기나 폭격기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가 돼요. 베트남전에서 나왔다면은 네. 소련? 당시 소련인가요? 그렇죠. 이제 소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베트남전 당시에 소련이 북베트남에게 지대공 미사일인 SA-2를 대규모로 공급을 합니다. 대규모로. 근데 그 전에 1960년 5월 1일에 네. 이 소련을 정찰하던 U-2 정찰기가 SA-2에 격추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네네. 참고로 이 SA-2는 사거리가 45km고 탄두가 한 200kg 정도 되고 지령 유도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지령 유도 방식이다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목표물을 이제 레이더로 조사를 해서 미사일을 이제 유도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게 베트남전 때 초기만 하더라도 네. 미군이 이 지대공 미사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왜냐면 이제 당시 이제 미군이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아이 뭐 이런 근데 이 SA-2 미사일에 우후죽순으로 격추되기 시작하죠. 그냥 아작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지금은 사실 전투기에 뭐 전자전 장비라든가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전자전 포드를 달기도 하는데 적 지대공 미사일 교란할 수 있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A-2에 이제 격추를 많이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전을 통틀어서 소련이 북베트남에 한 7,600여 발의 SA-2 미사일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6,800여 발을 써요. 거의 뭐 다 썼다는 얘기네. 거의 대부분의 양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 때문에 이제 미군 각종 이제 군용기 전투기 포함해서 폭격기 포함해서 한 1,000여 대가 이제 격출당합니다. 그럼 이때 너무 당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예산을 들이붓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전자전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이걸 잡는 적 지대공 미사일 잡는 대공제압기라는 걸 만들어요. 대공제압기.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막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그 아마 이제 밀리터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영화 최후의 출격이라는 게 있어요. Flight of the Intruder. 이게 그 A6 인트루더 그 베트남 당시 조종사들의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막 SA-2 미사일이 막 날라와가지고 조종사들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 제가 좀 설명드리지만 그런 SA-2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게 영화 속에서 잘 나오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네크만이 나왔던 배트2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요? 네, 배트21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 당시 이제 미공군 전자전기에 이 지네크만이 이게 실화예요. 배트21을. 이건 실화예요? 네, 실화예요. 그 전자전 정말 그 미공군의 그 정말 대단한 전자전 장교가 타가지고 전자전기에서 막 이 제밍을 걸다가 격출당해요. SA-2 미사일에. 그래서 이제 사출돼가지고 이제 탈출해가지고 비행기 탈출해가지고 막 살아 돌아오는 걸 영화로 만든 건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 SA-2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미 해군이 뭘 하냐면은 전자전기도 만들고 이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를 전자전기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슈라이크 대 레이더 미사일을 또 당시에 만들게 돼요. 그래서 AIM-7 스페로 미사일을 개량해서
이 지대공 미사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만을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레이더 전파를 쫓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미사일. 그래서 요것도 사실 그 영화 최후의 출격 보면은 네. 이걸 이제 아이언 핸드라고 그러는데, 철권이라고 그러는데, 요 미션을. 철권? 네, 철권, 아이언 핸드라고 그러는데, 이 작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영화에.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 철권 작전을 해봤는데, 네. 적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됐던 전자전기하고, 그다음에 이 철권 이제 공격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더나 찾아내려고 하는. 찾아낸 걸 파괴하는. 그러니까. 그 공격기들도 격추당해요. 다? 싸그리다? 네, 그래서 전부 격추당해요. 미공군도 비슷하게 이제 합니다. 전자전기 동원하고 요 레이더 사이트하고 지대공 미사일 파괴하는 그 이제 별도의 대공 제압기를 이제 투입을 시켰는데 역시 이제 참패로 끝나요. 그것도. 미 공군도?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요것만 담당하는 공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와일드 위즐. 와일드 위즐? 네, 그 쪽제비라는 건 별칭인데. 철권 쪽제비! 네, 그래서 그런 대공 제압기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전 때 보면 F105G 모델이라던가, 베트남전 이후에는 F4G. 그래서 이제 와일드 위즐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재밌습니까? 네, 재밌는 게 F-15K 그 이제 당시 이제 보잉사에서 팔았잖아요. 그 한국 이제 F-15K 담당자가 F4G 와일드 위즐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형님 나왔어요? 걸프전 때도 실제로 작전에 투입됐던. 근데 이제 와일드 위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을 땐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조종이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 막 피해가면서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야 되는. 그분 얘기하시는 게 막 고공에서 저공으로 막 진짜 미친 듯이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이도의 조종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와일드 위즐 조종사들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조종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의 뭐 에어리어 88 애들인가요? 그런 뭐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그런 조종수를 보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위험이 높죠.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F-15K 팔았던 양반이 그런 카자마신 형님이네. 나는 알았어. 내가 구애받고 있는 원흉이 에어리어 88이란 것을. 카자마 신까지는 본인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말이야. 그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정말 그런 임무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971년도에 미 해군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임무에 특화된 전자전기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A6 인트루더 공격기가 있어요. 전설의 공격기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영화 그 최후의 출격에 나오는 그러니까 탑건은 F-14 톰캣이 주인공이었고, 이 최후의 출격 영화, 사실 저는 탑건보다 이 영화를 더 좋아하는데,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A6 인트루더 공격기가 굉장히 그 주인공이었어요. 이 최후의 출격 영화에서는. 근데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전자전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71년부터.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EA6A라는 전자전기가 있었어요. 아주 몇 대가 있었는데, 네, 그 소수가 있었는데, 야, 이걸로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래 A6 이 인트루더 공격기는 2인승입니다. 2명이 타요. 그래요? 근데 EA6B 프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동체를 늘려가지고 4명이 타요. 4명이나 타요? 네, 4명이 타요. 야, 각자 임무가 따로 딱 그러니까 이제 있구나. 1명은 조종사고 3명이 전자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자전 그 전문 요원들이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기체도 전자전에 특화되어 있고, 이제 전자전 포드를 담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ALQ99라고. ALQ99. 네, 요게 이제 2가지 버전이 있는데, 레이더도 이 밴드가 고주 파수대가 있고 저주 파수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이더들이. 요걸 2개를 다 교환하려면은, 그래서 ALQ99 요 전자전 포드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만 제밍하는 게 있고, 저대역 때만 또 제밍하는 그 2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이 탔나? 해야 될 임무도 많고, 그런 당시 이제 전자 기술이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해야 되는 건 많이 해요. 수동으로. 네, 그래서 이제 4명이 타게끔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야말로 각종 전쟁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EA-6B가? 네, EA-6B 프라울러가 각종 전쟁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미해군 항모에서 이제 공격 편대군이 나가잖아요. 지상 공격하러 이거 나갈 때. 그때 얘는 같이 뜨는구나. 따라 붙어가지고. 보통 이제 전자전 제밍하는 방식이 한 3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에서 스탠드 오브 제밍이라 해서 원거리에서 이렇게 막 제밍을 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공격 편대군 구성해서 요걸 이제 에스코트에 가면서 또 이렇게 전자전으로 막 지지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도 하나 있고 한데 그러면서 이제 전투에 나가면 이제 같이 따라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03년에 이라크전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미국이 이제 이라크 쳐들어갔는데. 네네네. 지금 현존하는 전자전기 가운데서는 뭐 거의 탑이죠, 탑. 2003년 이라크전은 사담 후세인 제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F-16 전투기가 출동을 해요. 근데 F-16 전투기가 출동을 했을 때 이 EA-6B 프라울러가 같이 날아가요. 야, 그러면은 EA-18B는 언제 실전에 투입됩니까? 그래서 실전 투입이 2011년 이제 리비아 공습했을 때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서 오디세이. 네, 5대의 그라울러가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로 출격해서 이제 리비아 군 방공망을 이제 마비시켰죠. 재밌습니까? 진짜 재밌는 겁니까? 전쟁 개시되기 하여튼 몇 시간 전에 그 사담 후세인을 그러니까 우리 치면 이제 참수작전이죠. 참수작전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상 시작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2003년 이라크전은 사담 후세인 제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실패를 했지만 사담 후세인이 어디 숨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때 이제 위성 전화로 이제 안에 CIA 비밀 요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끈앞풀이 사담 후세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위성 전화기로 연락을 해요. 사담 후세인 지금 여기 있다고. 도라 농장이라는 곳에 있다고. 여기 빨리 때리라고. 그래서 F-16 전투기가 출격을 해요. 토마호크 미사일을 또 쏩니다. 근데 F-16 전투기가 출격했을 때 이 EA-6B 프라울러가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게 뭘 하냐면은 F-16가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레이더에 안 잡히긴 하잖아요. 안 잡히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 전에 한번 또 유구에서 격추당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EA-6B 프라울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 얘가 들어가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그쪽을 막 마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여기를 뭐가 오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몰래 F-17 들여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공습을 했는데 실패했죠. 후세인이 딴 데 갔어. 도라 농장에서 돌아 딴 데로 갔거든요. 딴 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장에 이제 레이저 폭탄 떨구고 뭐 토마호크 날라서 공습을 했지만 결국 못 잡았는데 그런 스텔스 전투기들이 임무를 때 일종의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얘네가 먼저 가서 막 딴 데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교란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임무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EA-6B 프라울러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70년대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성능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특히 이제 유고 공습하고 코소 버전하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대공제압기 얘기했잖아요. 와일드 위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드 개념이었어요. 시드가 뭐냐면은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킨다는 개념이었어요. 일종의 피해를 줘서 방공망을 못 쓰게 하겠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유고 공습이나 코소보 공습되면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왜냐면 그렇게 했더니 살아남는 애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파괴가 아니라 무력화다 보니까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개념이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데드 개념으로 바뀌어요. 데드. 그 데드가 뭐냐면 적 방공망 파괴. 이제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EA-6B 프라울러도 이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을 하게 돼요. 그때서부터? 네, 그래서 함이라고 이제 AGM-88 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미사일 특징이 뭐냐면 이게 걸프전부터 사용이 됐어요. 이전에 이제 이제 베트남 때 썼던 슈라이커는 적 그 레이더 발신되는 곳을 미사일이 날아가지만 레이더를 끄면은 그때부터 이제 추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레이더 꺼버렸으니까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다가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레이더를 꺼버리면
유도가 안 되고 그냥 떨어지는 개념이 있었는데 AGM-88은 이제 그것까지 감안한 거예요. 어차피 레이더 껐다 다시 키거든요, 또. 그렇지. 그럼 이제 그 전파를 받아서 다시 때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이게 좀 새롭게 기능이 추가가 됐고 최대 사거리가 한 111km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비행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하 1.84 정도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에 있는 공군, 특히 이제 미국의 브라더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 뭐 대만 공군, 뭐 우리나라 이 셋 중에서 우리 공군만 또 AGM-88 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AGM-88을 KF-16 전투기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모드 사용 이 범위가 좀 제한이 돼 있는 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동북아에 있는 일본, 대만, 한국 중에 우리나라만 이걸 갖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미공군도 이런 EA6B 프라울러 같은 전자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EF-111,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F-15K 얘기하면서 F-15E가 F-111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111 전폭기 중에 또 다른 모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프라울러처럼 전자전기 모델이 있었어요. 아예 전자전기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EF-111 레이븐이라고 하는 애였는데 이 전자전기를 쓰다가 미공군이 한 98년에 퇴역을 시킵니다. 왜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개념도 좀 바뀌면서 미공군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에스코트 제밍, 공격 편대군 따라가면서 하는 제밍은 안 하겠다. 우리는 이제 원거리 제밍만 하겠다.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개념이 바뀌면서 이 EF-111이 이제 퇴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해군 프라울러 이 전자전기가 정말 더 임무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임무 부담이 급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차세대 전자전기를 좀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이게 생기게 되는데 요 EA6B 프라울러 관련돼서 좀 재밌는 얘기.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는 겁니까? EA6B 프라울러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건 제가 진짜 이거는 실제로 이 담당자분에게 들었는데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들었어요, 이 얘기를. 담당자를 중학교 때 만났어요? 왜냐면은 제가 앞서서 아덱스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근데 그 전에 이제 코엑스에서 방위산업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이제 인수합병이 없었던 때니까 이 EA6B 프라울러 어디서 만들었냐면 미국의 그루만사가 만들었어요. 톰캔 만든 그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루만사가 왔었어요, 한번. 근데 EA6B 옛날에 찾다 보니까 이 EA6B 프라울러에 금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금이? 실제로 금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전파로 적의 그 레이더를 마비시키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전자파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종사들이나 이 전자기기를 보호를 하려면은 이 금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이 전자기파 반사라든가 열 반사 뭐 이런 데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박으로 조종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전자기기를 보호하게끔 그렇게 그 재료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루만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맞다고. 금박을 실제로 사용한다고. 그 당시에 꼬마 저기 김평님이 그게 궁금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알았냐면 대단한 밀떡이었네. 톰 클랜시 그 유명한 그 밀리터리 소설 쓰신 분. 뭐 붉은 시오로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붉은 폭풍을 굉장히 그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게 나와. 나와? 그래서 EA6B는 금박을 사용해서 약간 변종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에이 설마 금을 사용하겠어? 설마 그럴 리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미국 사람이었어. 그루만사 담당자가 맞아, 금을 사용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사실 이제 그 F-16 전투기나 이런 전투기들 캐노피를 잘 보시면 약간 누리끼리하게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그게 금박이에요? 금을 넣었어요. 금 코팅을 한 거예요. 진짜 금? 진짜. 근데 많은 양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을 전자파에 보호하기 위해서 금을 거기다가 좀 넣어요. 진짜. 캐노피에다가.
아마 그거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새로운 얘기입니다. 네, 금 쓴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금을 쓴다. 네. 그래서 이제 E6B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 뭐 성능 개량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령이 이제 항공기는 이제 성능 개량을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기령이 오래되니까 네.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꿔야겠다. 바꾸자. 네, 그래서 네. 뭐가 선정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FA18 EF 슈퍼호넷을 이 복자형 요 기반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새로운 전자장비를 만들자. 기반으로.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라울러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퍼호넷하고 그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가 동일해요. 기체 자체가. 그래요. 네, 그래서 대신에 안에 들어가는 게 확 바뀌죠. 그래서 뭐 전파 방해 및 기만 장치, 안테나 뭐 이런 것들. 옵션들이 다르구나. 네, 옵션들 다 확 바꾸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에도 금박을 넣겠죠. 금박을 넣고 대신에 이제 슈퍼호넷은 이 기수 부분에 20mm 벌컨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뺍니다. 빼고 거기다가 그치, 전자전기가 뺄 필요가 없지. 전자장비를 넣고 근데 이제 전투기 기반이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E6B 프라울러는 공격기 기반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공대공 임무가 안 되는 애였어요. 근데 이제 FA 슈퍼호넷 같은 18 슈퍼호넷 같은 경우에는 네. 전투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대공 무장까지 달고. 공대공 무장도 네. 해. 그러니까 여차하면 공대공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없죠. 원래 얘네들 뜨면 원래 주변에 호위 편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공격 편대공 구성해서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딱히 공격 능력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제 에스코트 해주는 또 그런 전투기들이 따라가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기능까지 있으니까. 근데 얘는 공격 기능까지 갖췄다. 공동까지 하니까 혼자 들여보는 거죠. 이야. 혼자 들여보면 되지.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확 좋아진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최신의 전자장비 다 들어갔고 이게 또 하나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재밌는 겁니까? 재밌습니다. 이것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핸드폰을 재밍을 해요. 핸드폰 재밍. 핸드폰을 재밍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러니까 2003년 이라크전 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라크전 이제 미군이 안정화 작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라크 반군들 뭐 테러 단체들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특수작전에는 그라울러가 들어가서 상공에서 재밍을 거는 거예요. 핸드폰에? 재밍을 걸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또 그때 많이 쓰였던 게 뭐였냐면 뭐예요? 급조 폭발물, IED. IED의 기폭 장치로 핸드폰을 많이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IED 때문에 예를 들어 M랩이라든가 이런 차에 보면은 이 핸드폰 재밍하는 장비들을 막 많이 달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공중에서 재밍을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군의 미군 특수부대가 정말 중요한 사람 잡으러 갈 때는 공중에서 전자전을 해주는 거예요. 엄호를 해줘. 이야. 먹통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동네를. 이거야말로 초현대전이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동시에 뜨면 이게 삼각 측정기법을 통해서 그라울러 3대가 뜬다고? 세대가 뜨면 핸드폰 그 발신을 추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까지 있어요. 이야, 대박이다 이거. 네, 그런데 그만큼 사실 기존 전자전기하고는 좀 다른 성능이 있고 그리고 공대공 전투도 가능하고 이야, 완벽한데요? 자체로. 그래서 이제 얘도 똑같이 이제 ALQ99를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제모로 이제 바꿔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NGJ라고 하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머 이제 NGJ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또 새로운 제머를 이제 또 개발해서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얘는 또 특징이 뭐냐면 이 NGJ 제머 같은 경우에는 이 안테나가 A사 방식이었어요. A사요? A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ALQ99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ALQ99 프로를 잘 보시면 앞에 프로펠러 같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종의 발전기인데 비행하면 이제 막 돌면서 전기를 왜냐면 전자전은 전기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풍력 발전이네. 네, 그 옛날에 보면은 팬텀에 썼던 건포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건포드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서 팍 이 돌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썼던 것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건 없어졌는데 그런 이 ALQ99는 그런 방식이었었어요. 재밌네. 근데 이 NGJ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이 A사 방식을 쓰면서
출력도 세지고 성능도 더 좋아지고.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이제 점차 갈고 있고. 네. 그래서 EA18G 그라울러는 2006년 8월 15일에 네. 양산 1호기가 이제 초도 비행을 하고 2007년부터 이제 초도 양산하고 미해군이 모두 한 160여 대의 이 그라울러를 도입을 합니다. 많이 뽑았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라울러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해군 항모 전투단에 네. 4~5隻항상 꼭 있어요. 얘는 뭐 지상, 그 다음에 뭐 해상 할 거 없이 이런 제밍과 이런 거에 특화돼 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EA6 프라울러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AGM88을 달았잖아요. 네네네. 얘는 그것도 이제 기본으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교란도 하고 공격도 하고. 야, 다재다능하네. 거기다가 이제 원플레이어. 제가 아까 제밍 방법 네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스탠드 오브 제밍, 원거리 제밍도 하고, 에스코트 제밍도 하고, 단독으로 들어가서도 제밍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전자전기 가운데서는 뭐 거의 탑이죠, 탑. 야, 그러면은 네. EA18G는 언제 실전에 투입됩니까? EA18G 그라울러의 전자력 능력이 네. 끝판왕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모의 공중전을 벌여요. 공군 참모총장이 누굽니까?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공군 아이만 이 그라울러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 도입으로 그라울러를 한다? 그러면은 한 열몇 대 이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투입이 2011년 이제 리비아 공습했을 때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서 오디세이 작전. 5대의 그라울러가 네.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에서 출격해서 네. 그때 이제 리비아군 방공망을 이제 마비시키죠. 또 하면 하면 지지는 거죠. 이제. 막 지지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지지기도 하고, 같이 가서 조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임무를 시행했고, 지금도 이제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전투에서 그야말로 빠지지 않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맥선더 때도 보면은 네. 꼭 공격 편대군에 이 EA18G가 그라울러가 포함이 항상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사실 이건 비공식 기록인데. 흥미로운데 비공식 기록이다. 비공식. 공식 기록은 아니에요. 네, 공식 기록은 아니에요. 그래요? EA18G 그라울러의 전자력 능력이 네. 끝판왕을 보였던 게 네. 바로 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네. 얘하고 이제 모의 공중전을 벌여요. 아, 진짜? 네, 모의 공중을 벌였는데 격추시켰어. F-22를? F-22 격추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격추시켰냐면 전자전 능력으로 마비시킨 것 같아요, 얘를. 아예 그냥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건가? 못 쓰겠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레이더를 그런 거 아예 이제 뭐 마비시키고, 어차피 얘도 저기 암람이라든가 이런 걸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의 공중선에서 F-22를 격추시켰다는 약간 이제 비공식 기록이 있어요. 야, 비공식. 네, 비공식 기록이 이게 있어요. 사실이더라도 비공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인정하면 좀 약간 이제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F-22가 좀 이게 모양새가 떨어지니까. 이상해지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전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체면은 지켜다오. 그러니까 일종의 마법을 건 거 아니에요, 마법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 전자전기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은 공중전의 마법사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왜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법을 거는 거 아니에요. 마법이네. 네. 맛이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비공식 기록이지만. 야, 이 얘기는 재밌다. F-22를 레이더를 마비시켜가지고 격추를 시켰다. 격추시켰다는 그런 약간 비공식 기록이 있어요. 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해군 항모 항공단에는 보통 한 60여 대 이제 그 전투기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함재 전투기들이. 근데 그 중에 한 4~5대 정도는 그라울러가 꼭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F-35C 이제 미해군용 그 스텔스 전투기 F-35C가 배치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이 그라울러와 슈퍼호넷이 한 팀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운용을 했고. 네네네. 해외에도 사실 이제 판매를 했어요.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유일하게 산 나라는 호주. 호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슈퍼호넷을 도입하면서 그라울러도 도입을 했죠. 그래서 12대를 2015년부터 도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문제가 미국에서 이제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그때 아마 훈련에 참가했었는데 엔진 화재 나가지고 이륙하던 중에 엔진에서 이륙하다가 엔진 화재가 이륙 화재가 돼가지고 한 대 말아먹었어.
불났어 그래가지고.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대를 이제 다시 사기로 했는데, 네. 근데 이때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뭐 호주가 산 거는 뭐 다운그레이드 형이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네, 뭡니까? 그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잉사 담당자에 물어봤더니 야,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적으로 만약에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버리면 별도의 물건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그때 그분 얘기로는 약간 잘못된 정보 같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에펙 3차 사업했을 때 네. 보잉사가 약간 옵션으로 네. 만약에 한국 공군이 당시 이제 사일런트 이글이 나가야 되고 어드밴스드 이글을 하여튼 그때 사일런트 이글, 어드밴스드 이글 뭐 이거 사면 옵션으로 우리가 그라울러를 주겠다. 아, 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라울러 뭐 몇 대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라울러하고 미 공군이 쓰던 이제 KC-135 공중급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패키지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패키지로 주겠다. 참 장사 참 잘한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굳이 F-35의 스트레스 성능이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한국 공군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그런 제안을 했었죠. 3차 사업 때. 그러니까 전에 그래서 그라울러를 한국이 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그래서 이제 그 몇몇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네. 뭐 그라울러는 한국에 안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았던 적이 있어요. 소문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팬들 중에도 네. 아마 그런 댓글을 쓰실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공군이 글로브로크 있죠. 네. F-35 도입했죠. 네. 그러면은 이걸 도입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그래도 최첨단 무기를 팔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보잉사 분들도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한국이 도입할 수 있다. 그라울러는 그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수출 이 허가 문제는 사실상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이 지금 사실 전자전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전자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이렇게 매니아나 저도 그렇고 사실 그라울러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군은 이걸 또 싫어하더라고. 왜? 이게 재밌는 게 한국 공군은 이제 미 공군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공군이 앞서 말씀드린 EF-111 레이븐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퇴역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탠드 오브 제밍만 했단 말이에요. 원거리 제밍만 이게 우리가 미 공군의 컨셉이다. 대신에 이제 일반 전투기들의 전자점프들 다 달았죠. 그러면서 우리 공군도 그렇고 재밌는 건 일본 항공자위대도 그래요. 일본 항공자위대도 그라울러 도입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본 항공자위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만든 C2 수송기에다가 그걸 전자전기로 개조해서 이제 그걸 향후에 배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컨셉이 원거리 제밍, 스탠드 오브 제밍만 이제 한 거고 우리 공군도 미 공군 뭐 비슷하게 우리도 스탠드 오브 제밍으로 갈 거야. 사업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형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전에 했던 이제 C-130 수송기 있죠. 네네네. 그걸 개조해서 전자전기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공군에서는 약간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으로 그냥 이제 전자전 장비를 달아서 원거리에서 저게 이제 방공망을 교란하는. 그래서 얼핏 제가 알고 있기로는 ROC가 그러니까 군에서 작전 요구 성능이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예요, 그게. 그러니까 200km 밖에 있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조지는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국내 개발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 어떤 사업을 이제 보내려면 소요 검증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해? 군에서. 그래서 이걸 했는데 약간 어떤 기관에서 이거 태클 겁니까? 태클을 거는 상황이라 좀 가기 좀 어렵지 않나 지금은.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유야무야 막 이런 돼가고 있는데 이제 매니아 분들은 거기에 또 분개하신 분들이 좀 많죠.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되잖아요. 자체 공중전도 할 수 있고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지만 그런 공중전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제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 편대군이랑 같이 가서 조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말 다재다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전자전 우리 그 개발 뭐 향후 양산 예산을 그걸 다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네. 우리가 만약에 해외 도입으로 그라울러를 한다? 그러면은 한 10매 대 이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매 대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출 EL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미 샀기 때문에 네. 크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랑 우리랑 거의 이게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우리 공군이 별로 그거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공군 참모총장이 누굽니까?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공군 하여간 이 그라울러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우리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일본하고도 좀 인연이 없어요. 또 이게. 아 그래요? 네, 일본 항공자인데도 네. 스탠드업 제밍으로 간다고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인연이 없고 지금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 대국가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유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여기까지 적 방공망을 아주 그냥 전자전기 초토화시키는 그라울러 알아봤는데요. 예. 아 오늘 또 재밌었어요? 아 뭐 재밌었다니 다행입니다. 좀 많이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좀